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세대들 경제 사정 아시잖아요.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안 낳고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들어 하는데 과연 부모님 노후 비용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요? OECD 꼴찌 한국 노인 빈곤율 38.2%, 10명 중 4명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매달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무서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통장에 2억이 있어도 밤잠을 설치는 분이 있는 반면 5천만 원으로도 평온하게 지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올 주인공인 74세 박영순 씨와 같은 동네 김순자 씨 사례입니다. 74세 박영순 씨는 통장에 2억 원이 있었고 집까지 합치면 6억이 넘었죠. 그런데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같은 동네 김순자 할머니는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없지만 매일 웃으며 지냈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모아야 하나 하며 막막해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만나본 70대 분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불안에 떨고 어떤 분은 여유롭게 지내십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가장 걱정인지, 요양원비가 가장 부담인지, 아니면 일상생활비가 가장 불안한지,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분들은 같은 돈으로도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70대 필요 자금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평생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평균적인 기준이지 당신만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진짜 필요한 건 남들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내가 언제 불안해지고 언제 안심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74세 박영순 씨가 2억 원으로 불안해하다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지, 그리고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4세 박영순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3남매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나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 통장에는 2억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까지 합치면 자산이 6억 원이 넘었죠.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첫 해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돈이 얼마나 줄었을까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기초연금 30만 원뿐이었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마이너스면 2억 원이 17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내가 90살까지 살면 어떻게 하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아무리 돈을 아껴 써도 불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식을 끊고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줄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없지만 매일 웃으며 지내셨습니다. 나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아픈 곳도 없고 자식들이 잘 크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가진 할머니가 왜 더 평온해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박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뭐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팠을 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없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자신의 핵심적인 불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로는 500만 원을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자녀 관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요양원비로는 1,500만 원을 별도 계좌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불안 요소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같은 2억 원인데도 불안의 정체를 알고 대응하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남들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적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듣는 조언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70대에는 생활비 2년치와 의료비 1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 월 생활비 200만 원이라면 총 5,800만 원은 준비해야 한다. 물론 이런 기준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전선을 제시해주는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고유한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분은 매달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십니다. 또 어떤 분은 300만 원이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어떤 분은 병원비가 가장 큰 걱정이고 어떤 분은 자녀 관계가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결국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남이 정해줄 수 없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불안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걱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돈이 부족할까봐라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대응책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1세 김철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혼자 살면서 가장 큰 걱정이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밤에 쓰러지면 누가 도와줄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김 씨는 응급 상황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했습니다. 응급 의료비 800만 원을 별도 통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동네 병원과 응급실 번호도 큰 글씨로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마치고 나니 전체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내 불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아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 가장 뿌듯해 하시고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여행을 갈 때 가장 즐거워 하시죠. 자신이 무엇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지 알면 그 부분에는 돈을 쓰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68세 이순례 씨는 자신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3개월 동안 관찰해 보았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비싼 외식이나 쇼핑보다는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동네 산책하며 이웃과 나눈 대화가 마음을 더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를 깨닫고 난 후 이 씨는 지출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비와 외식비는 줄이되 손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들이 비용은 넉넉히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지출은 줄었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나니 돈 쓰는 것도 더 현명해졌어요. 이 씨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내 성격과 체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성적으로 걱정이 많으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이 불안해하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비상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천성적으로 낙천적이십니다. 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시죠. 그런 분들은 평균적인 기준으로도 충분히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성향을 부정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하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는 걱정이 많은 성격이니까 그에 맞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하자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최영희 씨는 평생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도 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며 밤잠을 설쳤죠.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이걸로 충분할까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걱정 많은 성격인 건 어쩔 수 없어. 대신 그 성격에 맞게 준비를 더 탄탄히 하자. 그래서 최 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상금을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의료비로 800만 원, 생활비로 3년치를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평균 기준보다는 많았지만 최 씨의 성격에는 딱 맞았습니다. 이제는 밤에 잠을 푹 자요. 내 성격에 맞게 준비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처럼 자신의 성향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큰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노후를 편안히 보내는 것이 우선이죠. 어떤 분은 건강관리에 가장 큰 비중을 두시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해지면 그에 따라 돈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9세 박종규 씨는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믿어왔습니다.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죠. 은퇴 후에도 이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손주들의 교육을 위한 돈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손주 교육비 통장에 넣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보기에는 과한 것 같아 보였지만 박 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출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소중히 여긴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내 정체성이거든요. 반면 경기도 성남에 사는 67세 정미영 씨는 자유로운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도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했죠. 그래서 정 씨는 유산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에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도 다니며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자식들에게 많이 남겨주지는 못해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 모두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인생의 계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70대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봄처럼 활발히 심을 시기도 여름처럼 왕성히 키울 시기도 아닙니다. 가을은 수확하고 정리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이 시기에 맞는 돈 관리 철학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위험한 투자로 돈을 불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 편안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5세 홍길동 씨는 젊을 때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주식에 투자했죠.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는 시장 변동이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매일 주식 가격을 확인하며 일희일비했습니다. 밤에도 해외 시장이 걱정되어 잠을 설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74세 되던 해에 모든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수익률은 예금보다 높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돈보다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해요. 내 나이에 맞는 투자를 해야죠. 주식을 정리하고
안전한 예금과 적금으로 옮긴 후 홍 씨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수익률은 조금 낮아졌지만 잠은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 단계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내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같은 70대라도 건강 상태는 천차만별입니다. 건강한 분은 90세까지도 활동적으로 지내실 수 있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상황이 다르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2세 신정호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의료비 비중을 다른 분들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이웃 할머니는 큰 병 없이 건강하십니다. 등산도 다니고 텃밭일도 하시죠. 그래서 의료비보다는 활동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 관계에서의 내 역할과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시죠. 어떤 분은 손주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 하시고 어떤 분은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가족 관계의 모습을 명확히 하면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70세 김영수 씨는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관계를 원했죠. 그래서 자녀 지원 예산은 최소한으로 하고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을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반면 인천에 사는 같은 나이의 한정순 씨는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관련 비용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학원비 지원 나들이, 비용 선물비 등을 별도로 마련했죠. 두 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가족 관계에 맞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원칙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내 불안이 무엇인지, 내 기쁨이 무엇인지, 내 성격이 어떤지,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인생 단계에 있는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내가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이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일 때 같은 돈으로도 훨씬 큰 만족과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말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나의 성격이나 취향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서 기쁨을 얻는지 그 깊은 내면을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나만의 돈 기록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돈을 쓸 때마다 그 순간의 기분을 함께 적어보세요. 오늘 손주 간식비 2만 원. 기분 매우 좋음. 오늘 외식비 8만 원. 별로 맛없었음 아까움. 오늘 약값 3만 원. 걱정됨 하지만 어쩔 수 없음. 이런 식으로 기록하다 보면 내가 어떤 지출에서 만족을 얻고 어떤 지출에서 후회하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조순희 씨는 3개월 동안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옷을 사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지만 동네 봉사활동 때 쓴 작은 돈들은 매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멋진 옷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구나. 이를 깨닫고 나서 의료비는 줄이고 봉사활동비는 늘렸습니다. 지출 총액은 똑같았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의 불안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떠오르는 걱정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내일 병원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집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까?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걱정들을 모아보면 내 불안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죠. 세 번째 방법은 이상적인 하루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다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는 무엇을 하고, 점심에는 누구와 만나고, 저녁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완성되면 그런 하루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돈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런 삶을 위해 이만큼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네 번째 방법은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과 관련해서 가장 잘한 선택과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나만의 의사결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3세 이경자 씨는 과거를 돌아보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을 때 집을 살 때도 안전성을 가장 우선시했고 자녀 교육도 안정적인 방향을 택했습니다. 투자할 때도 큰 수익보다는 원금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내가 평생 안전을 중시하는 성격이었구나. 이를 깨닫고 나니 70대 자산 관리 방향도 명확해졌습니다. 남들이 수익률 높은 투자를 권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안전한 예적금 위주로 관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내 걱정과 바람을 솔직히 털어놓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나의 모습을 듣다 보면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0세 박정심 씨는 딸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신을 위해서는 돈 쓰는 걸 아까워하시면서 남을 위해서는 아무리 써도 괜찮다고 하시죠. 딸의 이 말을 듣고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남을 위한 지출은 아깝지 않아 했지만 자신을 위한 지출은 늘 망설였습니다. 이를 깨닫고 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예산도 따로 책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한 돈도 필요한 돈이구나.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지는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70대 현금 보유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본 생활비 24개월분, 의료비 비상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관계 유지비 연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거 관련 비상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180만 원이라면 기본 생활비 24개월분 4,320만 원, 의료비 비상금 800만 원, 관계 유지비 300만 원, 주거 비상금 400만 원, 총 5,8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모든 분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면 각 항목을 20, 10% 정도 높게 잡으시면 됩니다. 낙천적인 성격이라면 10에서 20% 정도 낮춰도 괜찮을 수 있죠.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의료비 비상금을 더 늘려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관계 유지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을 내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유동성 있는 현금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금성 자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6개월 내 현금화 가능한 예적금,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채권이나 펀드, 즉시 현금화 가능한 CMA나 MMF,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전체 자산의 40에서 60%는 이런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주거용 부동산이나 연금 등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돈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용도별로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생활비 통장, 매월 쓰는 돈, 의료비 통장, 응급의료 상황 대비, 비상금 통장, 예상치 못한 큰 지출, 관계비 통장, 경조사나 가족 지원, 취미비 통장,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돈.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면 돈의 용도가 명확해지고 무분별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69세 강순옥 씨는 이런 방식으로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6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해지니까 불안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각 통장마다 목적이 있으니까 함부로 쓰게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취미비 통장을 따로 만든 게 가장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 돈을 쓰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내 마음 건강을 위해 필요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처럼 돈을 관리하는 방식도 내 성향과 가치관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정말 충분할까? 물가도 계속 오르고 의료비도 비싸지는데.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합리적인 수준에서 준비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대응하는 융통성을 갖는 것입니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적게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70대 통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정 모으려고 하면 불안만 커집니다. 대신 내게 필요한 만큼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선택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죠. 병원에 갈 수 있는 선택, 여행을 갈 수 있는 선택,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선택,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선택,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 이런 선택권들을 확보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부천에 사는 72세 송기철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였어요. 송 씨는 통장에 7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데 씁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가고 오래된 친구들과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배웁니다. 미래만 준비하다가 현재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적당한 준비와 적당한 즐김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70대는 어떤 모습일까? 돈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원하고 누군가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원합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개인적인 성취를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삶이 정답인지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곧 내게는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바로 내게 필요한 돈입니다. 남들이 70대에는 이만큼 있어야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삶에 그만큼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더 준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마산에 사는 75세 임금순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렸어요. 이것도 준비해야 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까 불안했죠. 그런데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준비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부터 명확히 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아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임 씨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단순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이주했습니다. 생활비는 줄었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내게 맞는 삶을 찾으니까 돈도 덜 들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70대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 삶을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박영순 씨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2억 원이 있어도 불안해하시던 분 말입니다. 그분은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박 씨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후 훨씬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통장 금액은 그때와 비슷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밤에 잠을 푹 자요. 내가 준비할 건 다 준비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예요. 박 씨는 지금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련 비용을 따로 책정해 두었습니다. 돈은 쓰는 목적이 명확할 때 가장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70대 통장에 진짜 필요한 건 단순히 큰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불안해하고 언제 기뻐하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아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숫자는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훨씬 큰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부처님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70대가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진실한 마음에 기반한 평안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할까? 나는 언제 가장 불안하고 언제 가장 평온할까?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 때 여러분만의 기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야말로 어떤 경제적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돈에 대한 걱정보다는 나 자신과의 깊은 만남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얻는 지혜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편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그 불씨가 자라나 여러분만의 따뜻한 빛이 되어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를 응원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